네,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마지막 장입니다. 8장 교재 79페이지에 보시면 벌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벌칙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도감독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에 가해지는 이 제재는요, 크게 구분을 하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벌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한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도 있고 또 일정한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었었는데, 행정처분은 앞서서 우리가 정리해 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은 5가지의 행정처분이 있었었죠. 취소처분이 3가지, 정지처분이 2가지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여서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이 있었고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 취소라는 행정처분,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자격 정지 처분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정 취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5가지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이 벌칙은 크게 구분을 하면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벌칙과 또 하나는 행정질서벌이라고 불리우는 벌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이 과태료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벌칙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양분되게 된다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 79페이지에 행정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지난번에 2016년 12월에 원포인트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행정형벌은 지금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1,000만 원 올랐습니다. 그거 하나 이번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행정형벌 중 또 하나는 개정 없이 그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래서 지금은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처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처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양분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는 위반 사유에 따라서 행정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개정되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가지고요. 과태료 처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정리한 행정처분은요, 그 처분권자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처분권자였었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자격 취소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자격 정지 처분은 시도지사가 처분권자였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정처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으로 한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정 취소 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줬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취소 처분 권한을 가졌었죠. 그러면 이제 벌칙은 누가 부과하느냐 하는 것인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든 징역, 벌금, 이거는 형법상의 형벌이잖아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형사재판의 결과로 법원이 선고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내리는 것이라고요. 이거는 법원이 부과하는 벌이죠. 벌. 이에 비해서 과태료 처분은요,
그것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 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어떤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가, 그리고 어떤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하나 과태료 처분 사유마다 개별적으로 암기하실 문제가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처분 사유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든, 과태료 처분 사유들은 위반 사유만 보셔도 위반자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공인중개사 협회 편을 공부했었죠.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 규정에 위반하여 공제사업을 하였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는데요. 공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협회가 위반하는 겁니다. 협회가 위반했으니 과태료 처분 누가 부과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권자가 되겠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은 운영규정과 다르게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 이 또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인데,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면 위반자는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처분 누가 내리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죠. 실무교육을 받은 자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교육편에서 배우셨잖아요. 그 연수교육 수료 의무를 위반한 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에요. 근데 연수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시도지사가 나서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거든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권자가 되겠죠. 한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에요. 근데 등록증 반납 의무 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누가?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 내리겠죠. 또 요율 한도 획표를 게시하지 않았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함에도 휴업 신고하지 않았다. 이거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인데, 이런 것들은 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관련 위반 건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권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 처분은 누가 내리느냐 하는 문제는 위반 사유를 보셔서 위반 행위가 공인중개사 협회나 거래정보 사업자에 의해서 위반된 건이거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수교육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위반이라면 시도지사가, 중개업무 관련 위반 건이라면 그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초과정에서는 이렇게 윤곽 정도 이제 잡아두시면 되고요. 기본과정, 심화과정 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 사유 5가지부터 1년 1천 사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 다 구분해서 이제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 편이었었고요.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인데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2017년 1월 20일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시행되게 될 예정이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공인중개사 법령이었죠.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은 1983년에요. 19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되었었던 법이었었습니다. 그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법이 2005년에 9차 개정을 하게 되면서 실거래가 확보를 위한 지금의 이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수록해 집어넣으면서 법의 명칭이 아주 길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는 거죠.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불리우던 법이 2005년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가 이 법이요 2014년 개정을 하게 되면서 이 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분리 독립해서 별도의 법률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두 개의 법률로 구분되어서 공인중개사법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법이죠. 공인중개사법과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으로 분리되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률과는 별개의 또 하나의 법률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는 법률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요, 이제 2017년 개정을 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정 시행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2017년 10월경 제28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개정 시행되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가지고 기초과정부터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종전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칭이 바뀐 것을 보면 종전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뭔가 더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더 이 법 속에 추가되었는데요. 종전에는요,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폐지가 되면서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내용들이 이 법 속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 법 속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국토법 중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가 국토법에서 빠져나와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속에 이제 수록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속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과 지금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제도 세 가지가 통합되어서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으로 시행됩니다.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것이고요. 우리 시험 범위 속에서는 이것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게 되는데, 지금 기초서에서는 그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내용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도 약간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니까 부동산이 당연히 신고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토지 또는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택지 개발 촉진법이나 주택법이요. 택지 개발 촉진법이나 주택법 등에 근거한 공급 받을 자의 지위 이거 공급 계약과 공급받을 자의 지위, 그리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 그래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상의 공급받을 자의 그 공급계약과 공급받을 자의 지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입주자의 지위, 이런 물건이나 혹은 저런 권리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런 물건이나 저런 권리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런 부동산이나 부동산 대상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의 신고 관청이 됩니다. 이 신고 관청에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물건이나 이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신고 의무자는 이 매매계약이 어떻게 성사된 매매계약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 당사자 직접 거래로요, 당사자 직접 거래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때는 그 매수인과 매도인이, 거래 당사자죠, 매매계약만 신고의 대상이 되니까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일방이 그 신고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공동 신고를 못하니까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만일 그러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이런 공급계약이나 지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중개 완성의 결과로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때는 그 계약을 체결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그러한 부동산이나 권리의 매매 계약이 당사자 직접 거래로 이루어졌느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법상의 신고 의무자가 바뀐다는 거죠. 직접 거래시면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하는 것이고, 중개 완성시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는데, 만일 공동 중개로 인하여 매매가 성사되었다면 그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 의무는 이렇게 중개 완성이냐 직접 거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 이 법은 직접 거래 시에도 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리 신고를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 완성 시에는 누가 신고해야 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중개 완성 시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직접 거래 시에도 중개 완성 시에도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개 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방법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방법은 신고 의무자의 선택에 따라서요. 신고 의무자의 선택에 따라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출석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방문 신고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들어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클릭해 들어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방문 신고를 한다면 방문하는 자는 자기 신분증명서를 그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내보여 신원 확인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겠죠. 그런데 전자문서로 신고를 한다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여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하는 자가 담당 공무원을 면전에서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하고 로그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실명 확인하고 이제 전자문서 컴퓨터 화면상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데, 컴퓨터 화면에는 서명을 하거나 날인할 수도 없으니까 그때는 전자인증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직접 거래 시에도 중개 완성 시에도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방문 신고할 적에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실명 확인을 하고 로그인에 들어가 전자 인증을 해야 되는 전자문서 신고는 물리적으로도 대리 신고가 인정되지 않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리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은 방문 신고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방문 신고하든 전자문서로 신고하든 신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는 건 없겠죠. 형식은 달라도 내용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우리 교재에도 오른쪽 85페이지에 보시면 신고해야 될 사항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매매 계약 때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매 대상 부동산의 종류, 또 면적,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 이 제도 자체는 실거래가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예 입법상 표현으로 실제라는 말까지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계약이었었으면 그 조건 또는 기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이 매매 계약이 중개 완성으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었었다면 중개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방문 신고한다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될 것이고, 전자문서로 신고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 창에 이런 내용들을 입력하여 전자 인증하는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신고는 어디 가서 한다고요? 신고관청,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 자체는 실거래가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군구청에 들어가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관청은 실거래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관청은 먼저 신고 내역에서 누락사항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실거래 가격대로 신고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되면 신고관청은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 대금 지급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응한 사실만으로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고관청에게 부여해서 실질적 심사권을 강화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거래가를 확보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질적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사항과 비교 판단해야 될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른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는 누가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그러면 전국 각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들은요,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서 적정성 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정성 검증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하여서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정성이 확인되었을 때 신고관청은 이제 신고한 자에게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해서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되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 검인을 의지한다. 별도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계약서 검인 신청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요 신고를 마쳤다면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근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현실상 토지 건물 등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60일 이내면 아직 대부분 계약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신고가 먼저 있게 되다가 보니까 신고 필증을 받고 나서 그 신고 필증을 받고 난 그 대상 매매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 등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계약이 깨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팔지도 않은 땅에 양도세가, 사지도 않은 집에 취득세가 부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고 필증을 받고 나서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 등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해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절차를 두고, 신고관청은 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그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후속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나서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면 그때는 해제 등을 신고해서 확인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신고 필증을 받고 나서 신고한 내용 중에서 잘못 신고한 것이 확인되었다, 애초에 신고를 잘못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신고할 때는 잘못 신고하지 않은 건데 신고하고 나서 후발적인 불일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정된 내용, 변경된 내용이 확인되면 정정된 혹은 변경된 신고 필증을 다시 교부해 주도록 하는 후속 절차 등도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두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재에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만 언급이 있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외에, 이건 기존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종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언급이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와, 그리고 종전에는 독립한 법률로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던 외국인 토지법,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기본서에서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부분에서 함께 묶어서 정리를 해 보시게 될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자체까지 정리를 마치신 상태에서 이제 중개 실무편으로 넘어갑니다. 중개 실무편은요, 세부적인 개별적 중개 실무로 가면 다른 과목에서 배우시는 내용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일단은 다른 과목에서 기초이론 내용을 정리하신 상태에서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틀로서의 흐름 정도를 이제 정리해 보시게 될 겁니다. 쉬었다가 중개실무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